지금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본 최대 무로란 제철소가 대형 폭발로 통째로 날아갔기 때문입니다. 이 사고로 일본 제철은 백조 손실과 함께 파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폭발은 돌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사고 발생 36시간 전 이미 이상 징후를 포착한 기록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위성 아리랑 7호가 폭발 위치를 정확히 찍고 경고했거든요. 일본이 못 본 것을 한국은 어떻게 먼저 봤을까요? 일본이 숨기고 싶었던 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헤이든입니다. 국제산업재난위성검증위원회에서 수석 분석관으로 일하고 있죠. 전 세계 주요 산업시설의 안전 리스크를 평가하고 대형 사고가 터지기 전에 경고를 보내는 것이 제 역할이에요. 이 일을 시작한 지 벌써 25회가 넘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보고서를 검토했고 셀 수 없이 많은 현장을 분석했죠. 제가 서명한 문서 하나가 수천 명의 목숨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저는 매일 아침 되새기며 출근합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사무실에 도착해서 커피 한 잔을 내리고 있는데 긴급 브리핑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일본 홋카이도 무로란 제철소에 대한 안전평가를 48시간 내로 완료해달라는 내용이었죠. 평소라면 일주일은 걸리는 작업인데 상부에서 급하게 결론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일본 제철이 미국 US 스틸을 인수하면서 국제적으로 관심이 집중됐기 때문이에요. 저는 자료를 펼치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이니까요. 우리 위원회에서 일본은 항상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전 세계 산업시설을 5등급으로 나눌 때 일본은 언제나 가장 안전한 첫 번째 등급에 속해 있었죠. 수십 년간 대형 산업 사고 없이 운영되어 온 역사가 그 근거였습니다. 독일과 함께 일본은 우리가 참고하는 기준 그 자체였어요. 브리핑 자료를 넘기면서 저는 습관처럼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의 제철 산업과 중공업 안전 체계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생각 말이에요. 관리 불가능한 위험국 목록이라는 것이 우리 내부에 존재하는데 일본은 그 목록에서 항상 제외되어 왔죠. 아니, 제외된 정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목록에 이름이 오른 적조차 없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이미 결론이 적힌 초안이 올라와 있었어요. 무로란 제철소에 대한 평가 보고서였죠. 초안의 마지막 문장은 이랬습니다. 현재 관리 가능한 산업 리스크 범위에 있음.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면서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어요. 일본은 감시 대상이 아니라 기준 제공국이라는 것이 우리 모두의 합의였으니까요. 하지만 보고서를 넘기다가 저는 작은 메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보고서 하단에 아주 작은 글씨로 적혀 있던 내용이었어요. US 스틸 인수 비용 150억 달러, 한화로 약 21조 원이라고 적혀 있었죠. 일본 제철이 미국의 철강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엄청난 금액을 쏟아부었다는 사실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황금주 압박까지 가하면서 인수를 막으려 했지만 일본 제철은 끝까지 밀어붙였죠. 그 메모를 보면서 저는 잠깐 불편한 생각이 스쳤어요. 150억 달러라는 돈을 쏟아부은 기업이 어딘가에서 비용을 절감하려 할 것이라는 생각 말입니다. 현장 안전 예산을 줄이거나 설비 점검 주기를 늘리거나 가동률을 무리하게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었죠. 대형 인수 직후에 현장에서 사고가 터지는 패턴은 제가 여러 번 목격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생각을 깊게 파고들지 않았어요. 일본이니까요. 일본 기업이 안전을 희생하면서까지 무리한 운영을 할 리가 없다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거의 종교에 가까운 확신이었죠. 저는 메모를 한 번 더 쳐다본 뒤 다음 페이지로 넘겼습니다. 며칠 뒤 일본 제철 무로란 제철소의 공식 보고서가 도착했어요. 발신자는 운영 및 안전 총괄 책임자 사토 켄지였습니다. 저는 그의 이름을 여러 해 동안 보아왔죠. 언제나 깔끔하고 정돈된 보고서를 보내는 사람이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고서의 첫 번째 항목은 이랬어요. 현재 모든 설비 정상 가동 중. 두 번째 항목은 계기 장치 이상 없음이었습니다. 세 번째 항목은 열풍로 압력 및 온도 수치 안정이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그 세 줄을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식 현장 보고는 언제나 이랬어요. 군더더기 없이 핵심만 담겨 있었고 지금까지 그 보고가 틀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열풍로라는 것은 용광로에 고온의 바람을 불어넣는 설비예요. 철을 녹이려면 엄청난 열이 필요한데 그 열을 만들어내는 핵심 장치가 바로 열풍로입니다. 압력과 온도가 일정 범위를 벗어나면 폭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제철소 안전평가에서 열풍로 수치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죠. 사토 켄지의 보고서는 그 수치가 모두 안정적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으면서 안심했어요. 역시 일본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문제가 없다면 더 볼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맨 마지막 페이지에 첨부 파일이 하나 있었어요. 한국에서 온 자료였습니다. 아리랑 7호라는 위성의 시험 관측 자료였죠. 발신자는 한국위성영상분석센터의 김도현 박사였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처음 보는 것은 아니었어요. 몇 차례 국제학회에서 발표를 들은 적이 있었고 위성 기반 산업 재난 예측이라는 분야에서 꽤 알려진 연구자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 김도현 박사가 보낸 파일에는 짧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새벽 시간대 비정상 열점 가능성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문구를 보면서 잠깐 멈췄습니다. 비정상 열점이라는 말은 공장 설비에서 예상치 못한 열이 발생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경고 신호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 자료를 깊이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첫째, 아리랑 7호는 아직 시험 운용 단계에 있는 위성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검증된 데이터가 아니라 테스트 과정에서 나온 관측 자료였죠. 둘째, 일본 현장 계기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어요. 사토 켄지의 보고서는 모든 수치가 정상이라고 명확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현장 계기와 위성 관측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할 때 저는 항상 현장 계기를 믿어왔어요. 위성은 수백 킬로미터 상공에서 찍은 이미지일 뿐이지만 현장 계기는 설비에 직접 부착된 센서가 보내는 실시간 데이터니까요. 더구나 그 현장이 일본이라면 의심할 이유가 더더욱 없었습니다. 저는 결제 라인에 짧은 메모를 남겼어요. 보조 참고 자료로 첨부라고 적었죠. 그 한 줄로 한국 위성 데이터는 보고서의 핵심이 아니라 부록으로 밀려났습니다. 아무도 그 자료를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었어요. 보조 참고 자료라는 분류는 사실상 무시해도 좋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최종 결론 문장을 입력했습니다. 홋카이도 무로란 제철소는 현재 관리 가능한 산업 리스크 범위에 있음. 이 한 줄이 보고서의 결론이었어요. 저는 그 문장을 입력하면서 아무런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당연한 결론이라고 생각했죠. 일본은 예외니까요. 일본에서 대형 산업 사고가 터질 리는 없으니까요. 제가 서명 버튼을 누르는 순간 김도현 박사가 보낸 경고는 공식 기록에서 사라졌습니다. 새벽 시간대 비정상 열점 가능성이라는 문구는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첨부 파일 속으로 묻혀버렸죠. 저는 그때 전혀 몰랐어요. 그 한 줄의 결론이 36시간 뒤에 어떤 대가로 돌아올지 말입니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나서 저는 다음 업무로 넘어갔습니다. 무로란 제철소 건은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졌어요. 일본은 문제없다는 확신이 너무나 견고했기 때문이죠. 한국 위성이 뭔가를 봤다고 해도 그것은 시험 운용 중인 장비의 오류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것은 판단이 아니라 편견이었어요. 일본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와 한국 기술에 대한 무의식적인 과소평가가 섞인 편견 말입니다. 저는 데이터를 본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 셈이었죠. 보고서를 제출한 다음 날 저는 평소처럼 다른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어요. 무로란 제철소 건은 이미 끝난 일이었고 제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진 상태였죠. 그런데 점심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빠뜨린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서류를 다 챙겼는지 첨부 파일을 빠뜨리지 않았는지 확인하려고 보고서를 다시 열었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어요. 무로란 제철소의 과거 이력 탭이었죠. 저는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그 탭을 한 번도 클릭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이니까요. 일본 제철소의 과거 이력을 굳이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날은 왠지 모르게 그 탭이 신경 쓰였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클릭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에 뜬 첫 번째 문서가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9월 사고 보고서라는 제목이었어요. 저는 그 문서의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무로란 제철소에서 불과 2달 전에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처음 알게 된 거죠. 문서를 열어보니 사고 내용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9월 중순 무로란 제철소에서 고온 물질인 철강, 슬래그가 설비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철강 슬래그라는 것은 철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인데 온도가 섭씨 1000도가 넘는 위험한 물질이에요. 그것이 설비 밖으로 새어나왔다는 것은 어딘가에서 심각한 균열이 있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일본 제철의 공식 입장은 이랬습니다. 경미한 사고, 인명피해 없음, 설비 점검 후 정상 복귀 예정.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불편한 기분이 들었어요. 경미한 사고라는 표현이 마음에 걸렸죠. 섭씨 1000도가 넘는 물질이 밖으로 유출됐는데 그것을 경미하다고 부를 수 있는 걸까요? 문서 하단에는 우리 위원회의 자동 분석 코멘트가 붙어 있었습니다. 같은 설비 계열에서 발생한 사고는 반복 가능성이 가장 높음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것은 제가 수백 번도 넘게 봐온 경고 문구였죠. 열풍로 계열에서 한 번 사고가 나면 비슷한 원인으로 다시 사고가 날 확률이 다른 설비보다 3배 이상 높다는 통계에 기반한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생각에 잠겼어요. 2달 전에 슬래그 유출 사고가 있었는데 그 제철소를 제가 관리 가능한 리스크라고 평가한 거죠. 물론 일본 측에서 정상 복귀했다고 보고했으니까 제 판단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뭔가 찝찝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문서를 열어봤어요. 제가동 이력이었습니다. 9월 사고 이후 무로란 제철소는 10월 중순에 전면 제가동에 들어갔다고 적혀 있었죠. 저는 날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사고가 9월 중순이었고 제가동이 10월 중순이었어요. 불과 한 달 반 만에 대형 제철소가 전면 재가동된 겁니다. 저는 이 업계에서 25해를 일했어요. 열풍로 계열에서 사고가 나면 원인 분석에만 최소 2달이 걸립니다. 손상된 설비를 교체하고 전체 시스템을 점검하고 시험 가동을 거쳐서 안전성을 확인하는데 보통 서너 달은 필요하죠. 그런데 무로란 제철소는 한 달 반 만에 모든 것을 끝내고 정상 가동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저는 내부 메모장을 열어서 짧게 적었어요. 정비 기간이 짧다. 그 한 줄을 적으면서 저는 제 손가락이 살짝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어요. 일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증거도 없었고 재가동이 문제라는 근거도 없었죠. 하지만 저의 경험이 무언가 이상하다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일본 측의 공식 설명은 언제나처럼 간결했어요. 정상 점검 완료 문제 없음. 그 8글자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문제 없음이라는 말을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한 달 반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다는 제 직감을 믿어야 할까요? 저는 다음 자료로 넘어갔습니다. 일본이 제출한 계기 자료였어요. 열풍로의 압력 수치, 온도 변화, 가동률 추이가 그래프로 정리되어 있었죠. 저는 그 그래프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수치가 완벽했어요. 압력은 기준선 한가운데에 있었고 온도도 안정적이었으며 가동률은 최적 범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역시 일본이구나 하는 생각이 잠깐 스쳤어요. 하지만 그래프를 계속 보고 있는데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치 자체는 안정적인데 변동 주기가 빨라지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온도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간격이 점점 짧아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일반인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패턴이에요. 수치가 기준선 안에 있으니까 문제 없다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저처럼 수십 년간 산업 재난을 분석해온 사람에게는 완전히 다른 의미였습니다. 변동 주기가 빨라진다는 것은 설비 내부에서 무언가가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아직 고장은 아닙니다. 수치도 정상 범위 안에 있어요. 하지만 이런 패턴은 대형 사고가 터지기 직전의 설비에서 자주 나타나는 전조 현상이었죠. 저는 화면을 멈추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일본 제철처럼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이 이런 패턴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분명히 그들도 이 변화를 감지하고 대응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스스로를 그렇게 설득하려 했어요. 다음 주에 국제기구 내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정기 리스크 검토 회의였죠. 여러 나라의 주요 산업시설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였어요. 무로란 제철소 건도 의제에 올라 있었습니다. 회의실에는 15명 정도의 분석관들이 모여 있었어요. 발표자가 무로란 제철소 슬라이드를 띄우면서 말했습니다. 일본 홋카이도 무로란 제철소 관리 가능한 위험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관리 가능한 위험이라는 표현은 우리 위원회에서 자주 쓰는 용어였죠. 당장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지만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현실에서 그 표현은 다르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관리 가능하다는 말이 붙는 순간 추가 검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더 이상 그 시설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지 않았죠. 관리 가능하니까요. 문제 없으니까요. 회의실에서 누군가가 질문했어요. 9월 사고 이력이 있던데 추가 점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좋은 질문이었죠. 하지만 답변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일본 측에서 정상 복귀를 확인했고 현재 모든 계기 수치가 안정적입니다. 관리 가능한 범위로 판단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입안이 바짝 마르는 것을 느꼈어요. 관리 가능하다는 말은 관리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을 때만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실제로 무로란 제철소를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일본이 보내준 서류를 믿고 있을 뿐이었죠. 그것이 과연 관리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온 밤이었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무언가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죠. 정상이라는 말이 반복될수록 오히려 불안이 커지는 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며칠 전에 보조 참고 자료로 분류했던 파일이 떠올랐어요. 한국 아리랑 7호 위성 관측 자료였죠. 저는 파일함을 뒤져서 그 자료를 다시 열었습니다. 김도현 박사가 보낸 파일이었어요. 파일을 열자마자 짧은 문장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새벽 시간대 열분포 비정상.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어요. 새벽 시간대라면 제철소가 최소 가동 상태에 있어야 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열분포가 비정상적이라면 설비 어딘가에서 예상치 못한 열이 발생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아직 증명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리랑 7호는 시험 운용 중인 위성이었고 김도현 박사의 분석도 공식 경보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머릿속에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스쳤어요. 혹시 일본이 못 보고 있는 게 있는 건 아닐까? 일본 현장 계기는 멀쩡했어요.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죠. 그런데 한국 위성은 뭔가 다른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둘 중 하나는 틀린 거예요. 지금까지 저는 당연히 현장 계기를 믿어왔죠. 하지만 그날 밤 처음으로 그 확신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고장이 아니라 전조일 수도 있겠군요.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아무도 듣지 않는 사무실에서 저 혼자만 알고 있는 불안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제 이메일함에 김도현 박사의 메시지가 다시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첨부 파일이 아니라 화상회의 요청이었어요. 제목은 간결했죠. 무로란 제철소 관련 추가 분석 자료 송부. 저는 그 제목을 보면서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전부터 저를 괴롭히던 불안이 다시 고개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메일 본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시험 관측 데이터에서 중요한 패턴이 발견되었는데 직접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아리랑 7호는 아직 시험 운용 단계의 위성이었고 공식적으로 검증된 데이터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며칠 전 밤에 혼자 그 파일을 다시 열어봤던 기억이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새벽 시간대 열분포 비정상이라는 문장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화상회의가 연결됐어요. 화면에 김도현 박사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국제학회에서 멀리서 본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대화하는 것은 처음이었죠.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표정이 꽤 조심스러워 보였어요. 첫 마디부터 그는 겸손하게 시작했습니다.
헤이든 분석관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리랑 치료는 아직 시험 운용 단계라서 공식 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관측 결과는 그냥 넘기기 어려운 수준이에요.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면서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그냥 넘기기 어렵다는 표현이 마음에 걸렸죠. 과학자들은 대체로 조심스러운 사람들이에요.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단정적인 표현을 쓰지 않죠. 그런 사람이 넘기기 어렵다고 말한다면 그만큼 심각한 것을 봤다는 뜻이었습니다. 김도현 박사가 화면 공유를 시작했어요. 첫 번째 이미지가 떴습니다. 홋카이도 무로란 상공에서 촬영한 열화상 영상이었죠. 화면에는 제철소 일대가 붉은색과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열이 높은 곳일수록 밝은 색으로 나타나는 방식이에요. 박사님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영상은 새벽 3시에 촬영된 겁니다. 제철소가 최소 가동 상태에 있어야 하는 시간이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열 분포가 비정상적입니다. 일반적인 공장 가동 열과는 전혀 다른 패턴이에요. 저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새벽 3시라면 대부분의 설비가 대기 상태에 있어야 하는 시간이죠. 그 시간에 이 정도 열이 감지된다는 것은 분명히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어요. 위성 영상에는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해석의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질문했습니다. 수치로 보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까? 기준선 대비 몇 % 정도 높은 건가요? 김도현 박사의 대답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헤이든 분석관님, 이번 건은 수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형태의 문제예요. 그가 다음 이미지를 띄웠습니다. 열점을 확대한 영상이었죠. 저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보통 공장 설비에서 나오는 열점은 원형에 가깝습니다. 열이 고르게 퍼져나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화면에 보이는 열점은 원형이 아니었습니다. 비틀린 타원형이었어요. 마치 누군가 원을 한쪽으로 잡아당긴 것처럼 일그러져 있었죠.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열의 중심이 설비 상부가 아니라 하부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김도현 박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이런 형태의 열점은 열풍로 내부 압력에 이상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열이 정상적으로 위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설비 내부에서 비정상적인 경로로 흐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20년 넘게 위성 영상을 분석하면서 이런 패턴을 본 것은 3번뿐입니다. 그리고 3번 모두 사고로 이어졌죠. 저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3번 모두 사고로 이어졌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하지만 아직 일본 현장 계기는 정상이었죠. 위성 영상과 현장 계기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어느 쪽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음 이미지가 떴어요. 이번에는 열화상이 아니라 고해상도 광학 영상이었습니다. 제철소 주변 지표면을 촬영한 사진이었죠. 김도현 박사가 화면의 한 부분을 확대했습니다. 여기를 보시겠습니까? 열점 바로 아래 토양입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땅처럼 보였죠. 하지만 박사님이 영상 대비를 조절하자 미세한 변화가 눈에 들어왔어요. 토양의 색깔이 주변과 살짝 달랐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느다란 선들이 땅 위로 지나가고 있었죠. 박사님이 설명했습니다. 이건 지표면의 색 변화와 미세 균열선입니다. 지하에서 비정상적인 열이 오랫동안 축적되면 토양이 먼저 반응해요. 현장에서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수준이지만 위성은 이미 그 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현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위성이 먼저 보고 있다는 말이었죠. 일본 제철소 직원들은 매일 그 땅 위를 걸어다니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계기는 멀쩡하고 눈에 보이는 이상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의 발 아래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김도현 박사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화면에 3장의 영상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고 표시된 연속 관측 자료였죠. 박사님이 하나씩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관측에서는 열점이 아주 작게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오류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사흘 뒤 두 번째 관측에서 같은 위치에서 더 선명한 열점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세 번째 관측에서는 열점의 크기가 커졌을 뿐만 아니라 방향까지 바뀌었어요. 설비 중심부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 장의 영상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작게 분명하게 커지면서 방향 전환.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단발성 현상이었다면 두 번째 관측에서 사라졌어야 합니다. 하지만 열점은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커지고 있었죠. 시간이 갈수록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김도현 박사가 결론을 말했어요. 헤이든 분석관님, 이건 고장이 아닙니다. 사고의 시작입니다. 아직 터지지 않았을 뿐 사고는 이미 준비 단계에 들어갔어요. 화상 회의가 끝나고 저는 한참 동안 화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일본 측 계기 자료를 다시 불러왔습니다. 압력 정상, 온도 정상, 가동률 정상. 모든 수치가 기준선 안에 있었죠. 틀린 곳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김도현 박사가 보여준 영상은 분명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계기에는 없고 위성에는 있는 신호. 현장에서는 보이지 않고 하늘에서만 보이는 전조. 둘 중 하나는 틀린 거예요. 저는 25회 동안 현장 계기를 믿어왔습니다. 그것이 산업재난 분석의 기본이었죠. 하지만 그날 처음으로 그 믿음이 흔들렸어요. 만약 계기가 잡아내지 못하는 위험이 있다면, 만약 한국 위성이 일본보다 먼저 진실을 보고 있다면, 저는 결제 문서를 열었습니다. 무로란 제철소 평가 보고서가 화면에 떴어요. 제가 며칠 전에 서명한 문서였죠. 관리 가능한 산업 리스크 범위에 있음이라고 적힌 결론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문서 옆에 새로운 메모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이 메모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일본과의 외교 문제, 시장의 반응, 위원회 내부의 혼란. 수많은 결과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저는 김도현 박사가 보여준 세 장의 영상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작게, 분명하게 커지면서 방향을 바꾸는 열점. 그것은 경고였어요. 무시하면 안 되는 경고였습니다. 저는 메모란에 짧게 적었습니다. 사전 경보 검토 필요. 그 6글자가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 6글자를 적는데 제 손은 한참을 멈춰 있었습니다. 내가 믿어온 모든 기준이 흔들리는 순간이었기 때문이죠. 제가 사전 경보 검토 필요라는 메모를 올린 다음 날 아침 상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책 조정 담당 국장 엘리자베스 워커의 전화였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헤이든 분석관, 당신이 올린 메모 때문에 일본 측에서 공식 항의가 들어왔어요. 일본 제철이 상당히 불쾌해하고 있습니다. 시험 운용 중인 외국 위성 데이터를 근거로 자국 핵심 산업시설의 경보를 검토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거죠. 저는 전화기를 꽉 쥐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국장님, 그 데이터에는 분명한 이상 징후가 있었습니다. 열점의 형태가 일반적인 가동열과 완전히 달랐어요. 이건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내려졌어요. 당신이 직접 일본으로 가세요. 도쿄에서 일본 제철 측과 대면 회의를 하고 필요하다면 무로란 현장까지 확인하고 오세요. 화상 회의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직접 일본으로 가라는 지시는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곧 이것이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면 너머로는 전달하기 어려웠던 것들을 직접 보여줄 수 있을 테니까요. 현장에 가면 김도현 박사가 말한 지표면의 변화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이틀 뒤 저는 도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김도현 박사가 보내준 자료를 반복해서 검토했어요. 3장의 연속 관측 영상, 비틀린 타원형의 열점, 설비 하부로 이동하는 열의 중심. 그 이미지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일본 측에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계속 고민했죠. 나리타 공항에 도착한 것은 현지 시간으로 저녁 7시쯤이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는데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11월 말에 일본은 이미 겨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샤워를 한 뒤에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 있을 회의가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도쿄 마루노우치에 있는 일본 제철 본사로 향했습니다. 고층 빌딩 숲 사이로 우뚝 솟은 건물이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양복을 입은 직원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회의실은 23층에 있었죠.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긴장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자 여러 사람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맞은편 중앙에 사토 켄지가 보였습니다. 무로란 제철소 운영 안전 총괄 책임자. 저는 그의 보고서를 여러 번 검토한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마주하는 것은 처음이었죠. 60줄에 접어든 듯한 인상이었는데 눈빛이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양쪽으로 젊은 직원들이 앉아 있었고 한쪽 끝에는 통역사가 자리하고 있었어요.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사토 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통역을 통해 그의 말이 전달됐어요.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회의가 왜 필요한지 저희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탁 내려놓았어요. 무로란 제철소의 모든 계기 수치입니다. 열풍로 압력, 온도, 가동률. 모든 항목이 정상 범위에 있습니다. 어디 한 군데라도 기준선을 넘는 값이 있으면 지적해 주십시오.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면서 숫자들을 확인했어요. 그가 말한 대로였습니다. 모든 수치가 완벽했어요. 기준선을 넘는 값은 단 하나도 없었죠. 숫자만 보면 무로란 제철소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시설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숫자들 뒤에 숨어있는 함정을 알고 있었어요. 대형 산업 사고는 거의 언제나 계기가 마지막까지 정상인 상태에서 터진다는 사실을요. 계기라는 것은 설비에 직접 부착된 센서가 측정하는 값입니다. 그런데 센서가 감지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어요. 설비 내부의 미세한 균열, 배관 연결부의 피로, 누적, 기초 구조물의 변형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수치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한계를 넘으면 경고 없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저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김도현 박사의 자료를 띄웠습니다. 사토 상, 이 영상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한국 아리랑 7호 위성이 촬영한 무로란 제철소 상공의 열화상입니다. 화면에 영상이 떴어요. 붉은색과 노란색으로 표시된 열 분포가 보였습니다. 저는 열점 부분을 확대하며 설명했죠. 이 열점의 형태를 보십시오. 원형이 아니라 비틀린 타원형입니다. 그리고 열의 중심이 설비 상부가 아니라 하부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이런 패턴은 열풍로 내부 압력에 이상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전조입니다. 사토 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영상을 바라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헤이든 분석관, 실례지만 제철소에서 일해본 적 있으십니까? 제철소라는 곳은 원래 열을 많이 발생시키는 시설입니다. 위성에서 찍은 열화상만 보고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현장을 모르는 사람의 해석이에요. 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우리는 50년 넘게 제철소를 운영해왔습니다. 무로란 공장만 해도 30년 역사예요. 그동안 대형 사고 한 번 없이 운영해온 곳입니다. 그런데 시험 운용 중인 외국 위성 데이터 하나로 경보를 올리라고요? 이건 모욕입니다. 저는 참을성을 유지하며 대답했어요. 사토 상, 저도 이 업계에서 25년을 일했습니다. 대형 사고가 나기 전에 계기가 이상 신호를 보낸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수치는 끝까지 정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성 관측이 중요한 겁니다. 계기가 잡지 못하는 것을 위성이 먼저 볼 수 있으니까요. 사토 켄지가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그렇다면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지금 당장 설비가 위험하다는 확실한 증거를요. 위성 사진 한 장 말고 우리 계기가 틀렸다는 증거 말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확실한 증거. 그것이 바로 문제였죠. 위성 영상은 전조를 보여줄 뿐 사고가 일어날 거라는 확정적 증거는 아니었어요. 계기 수치는 정상이었고 현장에서 보고된 이상 징후도 없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김도현 박사의 분석과 제 직감뿐이었죠.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더니 양복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일본 제철 본사의 고위 임원으로 보였어요. 그가 사토 켄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회의 내용은 보고받았습니다. 본사의 입장을 말씀드리죠. 그는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일본 제철은 현재 미국 US 스틸 인수를 진행 중입니다. 인수 금액이 150억 달러, 한화로 약 21조 원이에요. 지금 이 시점에서 자국 제철소에 안전 경보가 올라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수가 무산될 수 있습니다. 수만 명의 일자리가 위험해져요. 일본 철강 산업 전체에 타격이 갑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인수 금액, 일자리, 산업 타격. 그가 말하는 것은 전부 사고가 나지 않을 경우의 시나리오였습니다. 만약 사고가 난다면? 그 질문은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임원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희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현 시점에서 경보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계기 수치가 정상인 이상 외부 위성 데이터만으로 우리 시설을 의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 회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토 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는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헤이든 분석관 현장을 보고 싶으시다면 내일 무로란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제철소는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시설입니다. 경보를 올릴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은 초대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경고였어요. 직접 와서 보고도 뭔가 말하겠느냐는 뜻이었죠.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무로란으로 가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토 켄지도 본사 임원도 아무도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계기가 정상이라는 말, 경보를 올릴 사안이 아니라는 말.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쿄의 화려한 야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죠.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내일 무로란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 그리고 그것을 보고도 나는 침묵해야 할까?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열어 개인 메모장에 짧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위성 전조는 존재했으나 정책 판단으로 반영되지 않음. 그 한 줄을 적는데 손이 떨렸어요. 이 기록은 아무도 보지 않을 겁니다. 공식 보고서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을 문장이었죠. 하지만 저는 어딘가에 남겨두고 싶었어요. 누군가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내일 무로란에서 제가 무엇을 보게 될지, 그리고 그로부터 몇 시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도쿄역에서 신칸센에 올랐습니다. 하코다테까지 4시간, 거기서 다시 로컬 열차로 갈아타고 무로란까지 2시간. 총 6시간이 넘는 여정이었어요. 창밖으로 일본 열도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시에서 시골로, 시골에서 다시 바다로.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하늘이 점점 잿빛으로 변해갔어요. 열차 안에서 저는 김도현 박사의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3장의 연속 관측 영상, 비틀린 타원형의 열점, 설비 하부로 이동하는 열의 중심. 그리고 지표면의 미세 균열. 오늘 현장에서 그 균열을 직접 확인할 수 있을까요? 위성이 본 것을 제 눈으로도 볼 수 있을까요? 무로란역에 도착하니 사토 켄지가 직접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어제 회의실에서 봤던 것과는 다른 복장이었어요. 작업복 위에 안전조끼를 걸치고 안전모를 손에 들고 있었죠. 그는 저를 보자마자 형식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차로 이동하시죠. 제철소까지 20분 정도 걸립니다. 차창 밖으로 무로란 시가지가 보였어요. 작은 항구 도시였습니다. 언덕 위에 주택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었고 저 멀리 바다가 반짝이고 있었죠. 평화로운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평화로움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제철소 정문에 도착하니 거대한 굴뚝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하늘 높이 솟은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용광로가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었죠.
사토 켄지가 저에게 안전모와 보호장갑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현장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열풍로부터 보시죠. 저는 그를 따라 제철소 안으로 들어갔어요. 열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12월 초의 홋카이도는 영하의 날씨였지만 제철소 안은 마치 한여름 같았죠. 거대한 설비들이 사방에 늘어서 있었고 쇳물이 흐르는 소리가 귓전을 울렸습니다. 열풍로 앞에 도착했을 때 사토 켄지가 자랑스럽게 설명을 시작했어요. 이 열풍로는 15년 전에 설치된 최신 설비입니다. 압력 센서가 24개, 온도 센서가 36개 부착되어 있어요. 실시간으로 모든 데이터가 관제실로 전송됩니다. 이상이 생기면 즉시 알람이 울리도록 설계되어 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비를 살펴봤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했어요. 깨끗하게 관리된 표면, 규칙적으로 배열된 센서들, 정돈된 배관 시스템. 일본 특유의 꼼꼼함이 느껴지는 현장이었죠. 하지만 저는 다른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김도현 박사가 말한 지표면의 변화요. 위성에서 포착된 미세 균열선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사토 상 열풍로 기초 부분을 볼 수 있을까요? 설비 하부 쪽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사토 켄지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어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저는 그를 따라 설비 하부로 내려갔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이 나타났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콘크리트 바닥처럼 보였죠. 하지만 손전등을 비추자 미세한 선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머리카락보다 가는 금이 바닥을 가로지르고 있었어요. 한 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줄의 금이 마치 거미줄처럼 퍼져 있었죠. 저는 손으로 바닥을 만져봤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따뜻했어요. 12월의 영하 날씨에 콘크리트 바닥이 미지근하게 데워져 있었던 겁니다. 지하에서 비정상적인 열이 올라오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죠. 사토 상, 이 바닥 온도가 원래 이렇습니까? 사토 켄지가 저를 내려다보며 대답했어요. 제철소 바닥은 원래 따뜻합니다. 용광로 열이 전달되니까요.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이 균열은요? 바닥에 금이가 있는 건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토 켄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헤이든 분석관, 제철소 바닥에 미세한 금이 가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열 팽창과 수축이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사고 전조라고 부르는 것은 지나친 비약입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했어요. 김도현 박사가 옳았습니다. 위성이 본 것은 진짜였어요. 지표면의 균열, 비정상적인 열 축적. 이 모든 것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토 켄지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저는 그를 설득할 방법이 없었죠. 현장 방문은 3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사토 켄지가 저를 무로란역까지 데려다 줬어요. 차에서 내리기 전에 그가 말했습니다. 헤이든 분석관, 오늘 직접 보셨으니 이제 아시겠죠? 저희 제철소는 안전합니다. 경보를 올릴 사안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서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만 살짝 숙이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열차에 올라타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멀리서 제철소의 굴뚝이 보였습니다. 연기가 여전히 피어오르고 있었죠. 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사토 켄지는 정말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걸까요? 도쿄로 돌아오는 6시간 동안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오늘 본 것들이 계속 맴돌았어요. 미지근한 바닥, 거미줄 같은 균열선, 사토 켄지의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경보를 울릴 사안이 아니라는 그의 마지막 말. 호텔에 도착한 것은 밤 10시쯤이었습니다. 저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계기 수치는 정상이었고 일본 측은 경보를 거부했으며 제 상부도 더 이상 이 문제를 끌고 가길 원하지 않았으니까요. 새벽 1시가 조금 넘었을 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깜짝 놀라서 화면을 확인했어요.
국제기구 긴급 연락망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헤이든 분석관, 지금 뉴스 켜보세요. 무로란에서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리모컨을 집어들고 텔레비전을 켰어요. 화면에 붉은 불길이 가득했습니다. 속보 자막이 흐르고 있었죠. 홋카이도 무로란 제철소에서 대형 폭발 발생, 열풍로에서 화재 시작된 것으로 추정. 저는 화면 앞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제가 걸었던 곳이었어요. 제가 무릎 꿇고 바닥을 만졌던 곳, 미지근한 온기를 느꼈던 곳, 거미줄 같은 균열을 봤던 바로 그곳에서 폭발이 터진 겁니다. 텔레비전에서 기자가 말하고 있었어요. 현지 시간 새벽 1시경, 무로란 주택가에서 큰 폭발음이 들렸다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집이 흔들렸다고 증언했어요. 소방 당국이 긴급 출동했으며 현재 제철소 상공에서 붉은 불길이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면이 바뀌더니 헬리콥터에서 촬영한 영상이 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거대한 화염이 하늘로 솟구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소방 당국의 초기 브리핑이 이어졌습니다. 폭발의 시작점은 열풍로로 추정됩니다. 철을 녹이는 용광로에 고온의 바람을 공급하는 설비인데 내부에서 압력 이상이 발생해 한계를 넘으면서 폭발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제철소는 현재 전체 비상정지 상태입니다. 열풍로. 바로 그 설비였어요. 오후에 사토 켄지가 자랑스럽게 설명하던 바로 그 설비에서 폭발이 터진 겁니다. 24개의 압력 센서, 36개의 온도 센서가 달려있다던 그 설비. 이상이 생기면 즉시 알람이 울린다던 그 설비가 아무 경고 없이 터져버렸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알람은 울리지 않았어요. 계기는 끝까지 정상이었죠. 제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아니, 김도현 박사가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1시간쯤 뒤에 추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어요. 당시 현장에 있던 11명의 근로자들이 폭발 직전에 이상한 소리를 듣고 긴급 대피했다고 합니다. 몇 초만 늦었어도 끔찍한 참사가 벌어질 뻔했죠. 하지만 설비 피해는 심각했습니다. 불길이 몇 시간 동안 이어졌고 열풍로를 포함한 주변 설비 대부분이 손상됐어요. 가동 중이던 공장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멈춰 섰습니다. 언제 재가동이 가능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죠. 저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파일함을 열어 김도현 박사가 보내준 아리랑 7호 관측 영상을 찾았어요. 3장의 연속 관측 자료, 비틀린 타원형의 열점, 설비 하부로 이동하던 열의 중심. 그리고 뉴스에서 발표한 폭발 지점 좌표를 확인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두 좌표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폭발 지점과 위성 열점 위치가 정확히 겹쳤습니다. 오차 범위 안에서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김도현 박사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아리랑 7호는 틀리지 않았어요. 위성은 처음부터 정확히 보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터질 위치를, 사고가 터질 시간대를 위성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 제가 삭제했던 문장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새벽 시간대 비정상 열점 확인. 그 문장은 공식 기록에서 사라졌습니다. 보조 참고 자료로 격화됐고 아무도 보지 않는 폴더 속으로 묻혔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경고는 지워졌지만 위험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현실이 그 대가를 요구했죠. 저는 처음으로 이 사고를 우연이라 부를 수 없게 됐습니다. 이것은 예측 가능한 재난이었어요. 누군가는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경고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듣지 않았죠. 제 손이 키보드 위에 멈췄습니다. 화면에는 아직 두 좌표가 나란히 떠 있었어요. 폭발 지점과 위성 열점. 완벽하게 일치하는 두 점. 그때 기록했어야 했습니다.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아무도 듣지 않는 도쿄의 호텔방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폭발 소식을 들은 다음 날 아침 저는 나리타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본부에서 긴급 귀환 명령이 떨어졌거든요. 국제산업재난위성검증위원회가 긴급 내부 회의를 소집했고 저는 무로란 현장을 직접 방문한 유일한 분석관이었으니까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어젯밤 본 화면이 계속 맴돌았어요. 붉은 불길, 폭발 좌표 그리고 그 좌표와 정확히 일치하는 아리랑 7호의 열점 위치. 본부에 도착한 것은 현지 시간으로 저녁 8시쯤이었습니다. 시차 때문에 몸이 천근만근이었지만 회의는 다음 날 아침 9시에 예정되어 있었어요. 저는 집에 가지 않고 사무실로 직행했습니다. 밤새 자료를 정리해야 했거든요. 내일 회의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15명 정도의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정책 조정 담당 국장 엘리자베스 워커, 기술 검증팀장, 각국 담당 분석관들. 평소 정기 회의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었죠.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엘리자베스 워커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제 홋카이도 무로란 제철소에서 대형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설비 피해가 상당합니다. 오늘 회의의 안건은 단 하나예요. 이번 사고는 예측 가능했는가? 저는 그녀의 말을 들으면서 회의실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눈을 마주치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회의의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을요. 기술 검증팀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사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폭발의 원인은 열풍로 내부 압력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설비 내부에서 비정상적인 열 축적이 발생했고 이것이 임계점을 넘으면서 폭발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다만 사전 예측이 가능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일본 측 계기 자료를 검토한 결과 폭발 직전까지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에 있었습니다. 현장 계기로는 이상을 감지할 수 없었던 사례로 보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어요. 현장 계기로는 이상을 감지할 수 없었다.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부는 아니었어요. 현장 계기로는 감지할 수 없었지만 위성으로는 감지할 수 있었거든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보충 자료를 제시해도 되겠습니까? 회의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로 쏠렸어요. 엘리자베스 워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프로젝터에 연결했어요. 화면에 김도현 박사가 보내준 아리랑 7호 관측 영상이 떴습니다. 이것은 폭발 36시간 전에 촬영된 위성 영상입니다. 한국 아리랑 7호가 무로란 제철소 상공에서 포착한 열화상이에요. 저는 열점 부분을 확대했습니다. 비틀린 타원형의 열점이 화면에 크게 나타났어요. 이 열점의 형태를 보십시오. 원형이 아니라 비틀린 타원형입니다. 그리고 열의 중심이 설비 하부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이런 패턴은 열풍로 내부 압력 이상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전조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3장의 연속 관측 영상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었어요. 첫 번째 관측에서는 열점이 작게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에서는 더 선명해졌고 세 번째에서는 크기가 커지면서 방향까지 바뀌었어요. 이것은 확대 추세였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였죠.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2개의 좌표가 나란히 표시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왼쪽은 아리랑 7호가 포착한 열점의 좌표이고 오른쪽은 실제 폭발 지점의 좌표입니다. 두 좌표가 오차 범위 안에서 정확히 일치합니다. 저는 회의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보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터지기 전에 위성은 그 위치를 정확히 가리키고 있었어요. 이것은 사전 예측이 불가능했던 사고가 아닙니다. 예측할 수 있었지만 예측하지 않았던 사고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몇 초간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동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한 실무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헤이든 분석관, 그 자료는 시험 운용 중인 위성에서 나온 겁니다. 공식적으로 검증된 데이터가 아니에요. 이걸 근거로 사전 예측이 가능했다고 결론 짓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저는 반박했어요. 하지만 결과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성이 가리킨 위치에서 실제로 폭발이 터졌어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검증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실무자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결과론적 해석입니다. 사후에 보면 모든 것이 전조처럼 보이는 법이에요. 폭발이 터지고 나서 예측 가능했다고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폭발 전에 이 자료만 보고 확실하게 경보를 올릴 수 있었을까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는 경보를 올리자고 했습니다. 사전 경보 검토 필요라는 메모를 직접 올렸어요. 하지만 그 메모는 묵살됐습니다. 제가 일본까지 직접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돌아왔는데도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제 말이 누군가를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느꼈을 거예요. 엘리자베스 워커가 입을 열었습니다. 헤이든 분석관, 당신의 우려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해야 해요. 이 자료를 공식 기록으로 남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녀가 회의실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일본 산업 안전 시스템 전체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일본 정부와 외교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위원회의 과거 판단 전체가 재검토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일본을 관리 가능한 위험으로 분류해온 모든 결정이 흔들리는 거예요. 저는 그녀의 말을 들으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진실이 아니라 파장이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사고의 원인이 아니라 책임의 범위가 계산되고 있었죠. 정책 담당자 한 명이 제안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개별 사고로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열풍로 노후화로 인한 단발성 설비 사고로 결론 짓고 일본 측에 재발 방지 권고를 하는 선에서 마무리하죠. 다른 담당자가 동조했어요. 그리고 위성 데이터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조는 결과를 알고 나서야 보이는 착시일 수 있어요. 그걸 공식 기록에 남기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눈앞에서 증거를 보여줬는데 그 증거를 없애자는 말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자료를 무시하자는 겁니까? 위성이 폭발 위치를 정확히 예측했는데 그걸 기록하지 말자고요? 엘리자베스 워커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기록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내부 참고 자료로 보관하자는 겁니다. 공식 보고서에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또 같은 말이었습니다. 내부 참고 자료. 며칠 전에 제가 김도현 박사의 자료를 분류했던 바로 그 표현이었죠. 그리고 그 분류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보고서 초안이 화면에 떴어요. 결론 문장은 이랬습니다. 이번 사고는 현장 계기로 사전 예측이 불가능했던 개별 설비 사고로 분류함. 저는 그 문장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예측 불가 사고. 그 네 글자가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회의실을 떠났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빈 회의실에 혼자 남았죠. 프로젝터는 아직 켜져 있었고 화면에는 제가 띄웠던 두 좌표가 나란히 떠 있었습니다. 위성 열점 위치와 폭발 지점. 완벽하게 일치하는 두 점. 저는 그 화면을 바라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제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었어요. 첫 번째 길은 침묵하는 것이었습니다. 보고서에 서명하고 예측 불가 사고라는 결론을 받아들이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다음 업무로 넘어가는 거죠. 제 커리어는 안전할 거예요. 누구도 저를 탓하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 길은 진실을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공식 보고서에 아리랑치로 자료를 포함시키고 이번 사고가 예측 가능했다고 명시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흔들릴 거예요. 일본과의 외교 문제, 위원회의 과거 판단 재검토, 그리고 제 커리어의 종말.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이걸 쓰면 일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온 기준의 문제입니다. 그 말이 회의실 안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빈 공간에서 저는 결론을 미루지 않기로 했어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에 남아서 자료를 정리했어요. 아리랑치로 관측 영상, 폭발 좌표와의 일치 분석, 그리고 제가 일본에서 직접 확인한 현장 기록까지 모든 것을 하나의 문서로 엮었습니다. 누가 시킨 일이 아니었어요. 제가 스스로 결정한 일이었죠. 문서 작성을 마친 것은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 문서를 공식 채널로 제출하면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제 커리어가 끝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요. 제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신자는 검증위원회 전체 위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 출근했을 때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는 동료들이 저를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아예 다른 방향으로 돌아갔죠. 저는 그 반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제가 보낸 문서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엘리자베스 워커에게서 호출이 왔습니다. 그녀의 사무실로 들어갔을 때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서서 기다렸죠. 헤이든 분석관. 그녀가 천천히 돌아섰어요. 당신이 보낸 문서를 읽었습니다. 전체 위원에게 동시에 발송하다니 대담하군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말을 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어젯밤에 당신을 해고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절차를 무시하고 공식 채널을 우회한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니까요.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녀가 계속 말했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 기술 검증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당신 문서를 검토하고 싶다고요. 그리고 1시간 뒤에는 다른 나라 분석관 3명이 같은 요청을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들으면서 조금씩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어요. 뭔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워커가 책상 위에서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어요. 이건 오늘 아침에 올라온 종합보고서 수정 초안입니다. 읽어보세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가 한 문장에서 멈췄어요. 사전 관측 자료 검토 필요. 제가 며칠 전에 썼다가 삭제당한 바로 그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문장 옆에 작은 표시가 붙어 있었습니다. 검증위원회 다수 의견으로 추가라고 적혀 있었죠. 제가 아니라 위원회가 그 문장을 넣었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엘리자베스 워커를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분위기가 변하고 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당신을 문제아 취급하던 사람들이 오늘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틀 뒤 기술 검증팀이 추가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저는 그 발표를 회의실에서 직접 들었어요. 발표자는 팀장이었는데 평소와 달리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폭발 사고에 대한 재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측에서 제출한 열풍로 압력 기록, 온도 변화, 가동 이력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모든 수치가 사고 직전까지 정상 범위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화면을 바꿨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폭발 직전 약 4시간 동안 설명되지 않는 공백이 존재합니다. 계기 수치는 정상이었지만 그 정상 수치로는 폭발이 왜 발생했는지 설명할 수 없어요. 원인과 결과 사이에 논리적 연결고리가 빠져 있는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일본 계기 자료만으로는 이 사고를 설명할 수 없다는 뜻이었죠. 팀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 공백을 채울 수 있는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 아리랑 7호 위성의 관측 데이터입니다. 화면이 바뀌더니 익숙한 영상이 나타났어요. 비틀린 타원형의 열점, 설비 하부로 이동하는 열의 중심, 지표면의 미세 균열. 김도현 박사가 저에게 보여줬던 바로 그 영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회의실 중앙 화면에 공식적으로 띄워져 있었죠.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아리랑 7호 영상에서 확인되는 패턴은 3가지입니다. 열점의 확대, 열 중심의 이동, 그리고 지표 반응.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나타난 사례를 과거 대형 산업사고 기록과 대조해 봤습니다. 그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화면에 여러 개의 사고 기록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2008년 중국 산시성 제철소 폭발, 2014년 인도 비샤카파트남 화학공장 화재, 2019년 브라질 부루마지뉴 광산댐 붕괴. 이 세 건의 대형 사고에서 모두 유사한 전조 패턴이 사후에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무로란 사고의 아리랑 치로 데이터가 그 패턴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숨을 멈췄어요. 과거 대형 사고들과 정확히 겹친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아리랑 치로가 포착한 것은 진짜 전조였어요. 팀장이 결론을 말했습니다. 기술 검증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아리랑 치로 관측 데이터는 이번 사고의 원인 분석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일본 현장 계기로는 설명되지 않는 공백을 위성 데이터가 메웠어요. 이 자료 없이는 폭발 원인을 완전히 규명할 수 없었을 겁니다. 회의실에서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시험 운용 중인 위성 데이터를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말하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데이터가 스스로 증명한 거죠. 누가 소리치지 않아도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정책 조정 회의가 열렸습니다. 안건은 이번 사고 분석의 공식 결론을 확정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회의에 참석했지만 이번에는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가 할 말은 다 했으니까요. 엘리자베스 워커가 회의를 진행했어요. 기술 검증팀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사고 보고서의 공식 결론을 논의하겠습니다. 정책 담당자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누가 먼저 입을 열지 눈치를 보는 분위기였죠. 결국 정책 담당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번 사고 분석에는 위성 기반 전조 감시를 임시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아리랑 치로 데이터가 사고 원인 규명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으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임시 기준. 회의록에 남을 단어는 그것이었습니다. 조심스럽고 유보적이고 언제든 철회할 수 있는 표현이었죠. 하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어요. 기준은 한국 데이터였습니다. 다른 담당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워커가 정리했죠. 그러면 이번 사고 분석에는 위성 기반 전조 감시를 임시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결론 짓겠습니다. 보고서에 해당 내용을 반영해 주세요. 그녀가 저를 힐끗 쳐다봤어요. 표정을 읽기 어려웠습니다. 인정하는 건지 경고하는 건지. 하지만 저는 상관없었어요. 중요한 것은 결론이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난 뒤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서 최종 보고서를 확인했습니다. 파일을 열자 제가 처음 지웠던 아리랑 치로 자료가 보였어요. 보조 참고 자료로 격화됐던 바로 그 파일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위치가 달랐습니다. 보고서 맨 앞에 배치되어 있었어요. 핵심 근거 자료라는 분류 표시가 붙어 있었죠. 저는 그 화면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미 결론은 나와 있었으니까요. 김도현 박사에게 연락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보내준 자료가 그가 처음 발견한 전조가 이제 국제 기준의 일부가 됐다는 것을 알려줘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바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감사하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미안하다고 해야 할까요? 처음에 저는 그의 자료를 무시했습니다. 보조 참고 자료로 분류하고 일본 계기를 믿었죠. 그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폭발 사고가 필요했어요. 11명의 근로자가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그 사고가요. 저는 화면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죠. 공식 명칭은 임시 기준입니다.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판단은 이미 끝났습니다. 한국은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았어요. 김도현 박사는 자기가 옳았다고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가 스스로 증명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세계는 조용히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받아들였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힘은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증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폭발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무로란 제철소는 여전히 가동을 중단한 상태였어요. 복구를 할 것인지 아예 폐쇄할 것인지조차 결정되지 않았죠. 언론에서는 매일같이 일본 제철의 경영 위기를 보도했습니다. US 스틸 인수가 무산될 것이라는 전망, 주가 폭락, 구조 조정 계획. 그런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기사들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다른 질문이 맴돌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무엇을 놓쳤는가? 폭발 그 자체보다 그 질문이 저를 더 괴롭혔어요. 사실 이번 사고에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11명의 근로자가 모두 무사히 대피했죠. 설비 피해도 복구가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었어요. 시간과 돈을 들이면 다시 가동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은 피한 셈이었죠. 그런데 왜 저는 계속 불편했을까요? 왜 이 사고가 끝났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저는 25년간 이 업계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사고를 봤습니다. 대부분의 사고는 원인이 규명되고 재발 방지 대책이 수립되고 보고서가 제출되면 끝났어요. 다음 사고가 터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사고를 기억하지 않았죠. 그것이 이 업계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달랐어요. 원인이 규명됐고 재발 방지 대책도 수립됐습니다. 보고서도 제출됐죠. 그런데 뭔가 남아 있었어요. 사고 자체보다 더 큰 무언가가요. 최종 보고서가 확정된 날, 저는 결론 부분을 읽으면서 한참을 멈춰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단에 새로운 문장이 추가되어 있었거든요. 위성 기반 조기 관측은 기존 현장 계기 체계를 보완하는 핵심 수단이다. 향후 산업 재난 분석에서 위성 데이터를 정규 검토 항목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특정 국가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한국이라는 단어도 아리랑 7호라는 이름도 결론부에는 등장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 업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문장의 출발점이 어디인지를요.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의 위성이, 한국의 연구자가 세계 산업 재난 분석의 기준을 바꿔놓은 거예요. 공식 문서에 이름은 없었지만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죠. 보고서가 확정된 날 저녁 제 이메일함에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김도연 박사였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메일을 열었습니다. 긴 내용을 예상했어요. 아마 자신의 분석이 옳았다는 것을 강조하거나 처음에 무시당한 것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거나 아니면 공식적인 인정을 요구하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메일 본문은 단 2줄이었습니다. 다행입니다. 다음 사고는 막을 수 있겠네요. 저는 그 2줄을 읽고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어요. 자랑이 없었습니다. 승리 선언도 없었죠. 내가 옳았다는 말도 당신들이 틀렸다는 말도 없었어요. 그냥 다행이라고 다음 사고는 막을 수 있겠다고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뭔가 뜨거운 것이 가슴속에서 올라오는 것을 느꼈어요. 부끄러움이었을까요? 아니면 존경이었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저는 처음에 그의 자료를 무시했습니다. 보조 참고 자료로 분류하고 일본 계기를 믿었죠. 일본까지 직접 가서 현장을 봤으면서도 경보를 올리지 못했어요. 결국 폭발이 터지고 나서야 그가 옳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저를 탓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옳았다고 주장하지도 않았죠. 그냥 다음 사고는 막을 수 있겠다고 그 말만 남겼습니다. 저는 그 태도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방식을 봤어요. 소리치지 않는 힘, 증명으로 말하는 자신감, 결과가 나온 뒤에도 겸손을 잃지 않는 품격. 그것이 제가 25년간 이 업계에서 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개인 회고 기록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공식 보고서와는 별개로 제 개인 파일에 남기는 기록이었죠. 누가 시킨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남기고 싶었어요. 이번 사건이 무엇이었는지, 제가 무엇을 배웠는지를요.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이번 사건에서 폭발을 막지는 못했다. 아리랑 7호가 전조를 포착했지만 그 경고는 무시됐고 결국 사고는 터졌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사건은 한국의 승리가 아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른 것을 바꿨다. 사고를 바라보는 세계의 눈을 바꿨다. 25년간 현장 계기만을 믿어온 이 업계의 기준을 흔들었다. 위성이 계기보다 먼저 볼 수 있다는 것을, 하늘에서 찍은 영상이 땅에 붙은 센서보다 정확할 수 있다는 것을 한국이 증명했다. 저는 키보드를 치다가 잠시 멈췄어요. 다음 문장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이 됐거든요. 한참을 생각하다가 저는 이렇게 이었었습니다. 한국은 이번 사건에서 관측자에서 기준으로 이동했다.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던 시선이 바뀌었다. 예전에는 한국의 데이터를 참고 자료로 취급했다. 보조적인 것, 부차적인 것, 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여겼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한국의 데이터가 기준이 됐다. 다른 나라의 자료를 검증하는 잣대가 됐다. 이것이 폭발보다 더 큰 변화다. 제철소 하나가 멈춘 것보다 세계의 기준이 바뀐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다. 저는 기록을 계속 써내려갔습니다. 쓰면 쓸수록 머릿속이 맑아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동안 정리되지 않았던 생각들이 문장으로 바뀌면서 형태를 갖춰갔죠. 김도현 박사를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화상회의에서 그가 조심스럽게 자료를 보여주던 장면이요. 아리랑 7호는 아직 시험 운용 단계라서 공식 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관측 결과는 그냥 넘기기 어려운 수준이에요. 그가 그렇게 말했었죠. 그는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었어요. 시험 운용 중인 위성의 데이터로 국제 경보를 발령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를 정리하고 분석하고 저에게 보내왔어요. 무시당할 것을 알면서도요. 그리고 결국 그의 데이터가 옳았습니다. 세상이 그것을 인정했어요. 임시 기준이라는 조심스러운 표현으로 시작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죠. 그 기준은 영구적인 것이 될 거라는 사실을요. 저는 기록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썼습니다. 아리랑 7호는 제철소 하나를 본 것이 아니다. 열풍로 하나의 이상을 포착한 것이 아니다. 아리랑 7호는 우리가 그동안 보지 않으려 했던 현실을 가장 먼저 봤을 뿐이다. 우리는 25년간 현장 계기를 믿어왔다. 센서가 보여주는 숫자를 진실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센서에는 한계가 있었다. 보지 못하는 영역이 있었다. 우리는 그 한계를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인정하면 우리가 믿어온 모든 기준이 흔들리니까. 한국은 그 현실을 먼저 봤다. 그리고 증명했다. 소리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그냥 데이터로 증명했다. 그것이 한국의 방식이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쓰기 전에 잠시 멈췄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저 별들 사이 어딘가에서 아리랑 7호가 지구를 돌고 있겠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의 공장을, 어딘가의 도시를, 어딘가의 위험을 내려다보고 있을 거예요. 저는 키보드에 손을 올리고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다음 경고는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한국이 그것을 증명했으니까. 기록을 저장하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어요. 이번 사건이 끝났다는 느낌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아니, 끝난 것이 아니라 시작된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새로운 기준의 시작, 새로운 시대의 시작. 며칠 뒤 저는 김도현 박사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오래 고민한 끝에 쓴 메일이었어요. 박사님, 답장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감사하다고 해야 할지, 미안하다고 해야 할지. 아마 둘 다일 겁니다. 박사님 말씀대로 다음 사고는 막을 수 있을 겁니다. 박사님이 그 길을 열었으니까요.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처음에 자료를 보내셨을 때 무시당할 거라는 걸 아셨습니까? 그런데도 왜 보내셨습니까? 답장은 다음 날 왔습니다. 역시 짧았어요. 알았습니다. 하지만 보내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았어요. 틀려도 괜찮았습니다. 안 보내는 것보다는요. 저는 그 답장을 읽고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습니다. 틀려도 괜찮았다. 안 보내는 것보다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저는 25년간 틀리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았고 증거가 없으면 주장하지 않았죠. 그것이 전문가의 태도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김도현 박사는 달랐습니다. 확실하지 않아도 말했고 틀릴 수 있어도 보냈어요. 그리고 그가 옳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아리랑 7호는 사고를 찍은 게 아니었습니다. 세계의 기준이 바뀌는 순간을 찍은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의 중심에는 틀려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진짜 힘은 거기에 있었어요. 첨단 기술도 정밀한 위성도 물론 대단했죠. 하지만 진짜 힘은 그 기술을 들고 세계 앞에 나설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무시당할 줄 알면서도 보내는 용기, 틀릴 수 있어도 말하는 용기.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아리랑 7호는 사고를 찍은 게 아닙니다. 세계의 기준이 바뀌는 순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다르게 볼 거라고요. 참고하는 나라가 아니라 기준이 되는 나라로요. 한국이 그것을 증명했으니까요. 소리 없이 하지만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